한국이? 그럴 리가 없어. 영향력 있는 외신인 포브스의 발표에 따르면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항상 세계 강대국으로 있던 일본 입장에서는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켄타로라고 해요. 일본에서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작은 나무 식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어요. 비즈니스랑 경제 뉴스를 읽고 있었어요. 일본이랑 다른 아시아 나라들 소식도 챙겨보고 있었고요. 신문 기자니까 이게 제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모든 걸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어요. 메인 뉴스 페이지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주식시장이랑 무역협정 관련 기사들이 있었죠. 평범한 경제 뉴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헤드라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보드 위에 놓인 제 손이 얼어붙을 만큼 충격적인 헤드라인이었죠. 2025년 세계 강국 순위, 한국 6위, 일본 8위. 커피 머그컵이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계단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요. 이럴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실수였을 거예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잖아요. 일본이 돈도 더 많고요. 자동차랑 전자제품도 더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강한 나라였거든요. 어떻게 작은 한국이 일본보다 순위가 높을 수 있을까요? 기사를 클릭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읽고 있었어요. 이 순위는 5가지 분야를 보고 있었어요.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힘, 국제관계, 그리고 군사력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이 분야 대부분에서 일본보다 점수가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전혀 말이 안 됐어요. 20년 동안 아시아 경제를 공부해 왔거든요. 이 나라들을 거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순위는 완전히 틀렸을 거예요. 핸드폰을 들고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이 끔찍한 실수에 대해서 알려줘야 했거든요. 들고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상사가 제 불만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화내지 않고 있었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목소리였죠. 틀렸다고 결정하기 전에 숫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닐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상사조차 저를 지지해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동료 에리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선임 기자였거든요. 하지만 에리코도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 세계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만 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잘못된 순위에 속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때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어요. 순위가 얼마나 틀렸는지 설명해 줬어요. 가족들이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이치가 한국 비디오 게임 회사들에 대한 보고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전 세계에 게임을 팔고 있다고 했어요. 하루카는 한국 화장품 회사들과 함께하는 마케팅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뷰티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했죠.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제 가족조차 순위가 맞다는 예시들을 들면서 저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건 다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말해줬어요. 진짜 국가 힘은 큰 경제와 강한 군대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게임이나 화장품이 아니라요. 가족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식탁이 조용하고 어색해졌어요. 저녁 식사 후에 작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있었어요. 제목을 타이핑했죠. 세계 강국 순위 오류, 한국이 과대평가받는 이유. 하지만 빈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으니 좀처럼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들었어요. 의심이었어요. 동료들이 저에게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가족들도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예시들을 들어주고 있었고요. 현대적인 국가 힘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저으며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경제 전문가로 일해왔거든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기사를 수백 편 써왔어요. 진짜 힘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이 순위는 틀렸고 제가 그걸 증명할 거였어요.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글이 잘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글쓰기가 쉬웠거든요. 그날 밤에는 문장 하나하나가 어려웠어요. 논리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요. 창밖으로 도쿄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가 강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일본은 훌륭한 나라예요. 마음속 깊이 그게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이 세계 순위가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를 찾을 거예요. 그 충격적인 순위를 본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몇 시간씩 기사를 쓰려고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문장을 하나 칠 때마다 가족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동료들이 했던 말도 계속 생각나고 있었고요. 글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반쯤 쓴 기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핑 소리가 났어요. 새 메일이 도착했거든요. 별 생각 없이 클릭해봤어요. 메일은 유진호에게서 온 거였어요. 5년 전 제가 도쿄대학에서 아시아 경제학 수업을 가르칠 때 제 학생이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목란에는 특별 초대 서울경제심포지엄이라고 써 있었어요. 메일을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어요. 유진호가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발표해달라고 초대하고 있었거든요. 주제는 일본의 경제 발전과 한국의 빠른 성장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제 연구에 대해서 30분 동안 발표해달라고 하고 있었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흥분됐어요. 완벽했어요. 바로 제가 필요했던 기회였어요. 서울에 가서 제 기사를 위한 증거들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경제학자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순위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였고요. 한국 경제를 직접 가까이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였어요. 유진호에게 바로 답장을 쓰고 있었어요. 서울에 가겠다고 말해줬어요. 일본과 한국의 경제 모델 차이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메일을 보내자마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에 가는 게 제가 원하는 증거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순위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대신 순위를 뒷받침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떨쳐내고 있었어요. 저는 전문 기자잖아요. 진실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실은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2주 후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노트와 연구 자료들로 가득 찬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국의 위험한 급속 성장과 비교해서 일본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놨어요. 비행기 안이 복잡하고 시끄러웠어요.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구름들이 하얀 손뭉치처럼 아래쪽에 떠 있었어요. 몇 시간 후면 제 생애 처음으로 한국에 있게 되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창문으로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곳곳에 있었고 유리와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숲처럼 뻗어 있었어요. 한강이 은색 뱀처럼 도시를 휘감으며 흐르고 있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놀라웠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모든 게 새롭고 깨끗해 보였어요. 디지털 화면들이 곳곳에 있었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출입국 사무소 표지판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람 직원과 함께 긴 줄에서 기다리는 대신 자동화 부스로 갔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놨어요. 카메라가 제 사진을 찍고 있었죠. 30초도 안 돼서 출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도쿄 공항보다 훨씬 빨랐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와이파이가 곳곳에서 무료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모든 걸 결제하고 있었어요. 커피, 간식, 심지어 택시까지도요. 여러 나라에서 온 가족들이 모두 같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차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한국 시골이 교외 지역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바쁜 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기차역들은 유리벽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기차에 타고 내리고 있었죠. 아무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피곤했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호텔 로비에는 여러 언어를 하면서 손님들이 방을 찾는 걸 도와주는 로봇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는 키카드 대신 얼굴 인식을 사용하고 있었죠. 호텔 방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들이 높고 새로웠어요. 거리는 자동차와 버스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게 바쁘고 활기차 보였어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를 다시 보고 있었죠. 일본의 경제 안정성과 한국의 경제 위험성에 대한 슬라이드들을 준비해 놨어요. 일본의 더 큰 GDP와 더 강한 산업 기반을 보여주는 차트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배 속에서 작은 걱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만약 제 발표에서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하죠? 만약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노트북을 닫고 잠을 자려고 했어요. 내일 발표를 할 거예요. 내일 발표를 할 거예요. 내일 제 기사를 위한 증거 수집을 시작할 거고요. 내일 세계 강국 순위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서울의 밝은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들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했어요. 발표할 날 아침 자신감에 차서 잠에서 깼어요. 거울 앞에서 발표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에게 왜 일본이 그들 나라보다 강한지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학회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무대를 바라보며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 교수들과 연구자들이었는데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보였어요. 모두 진지하고 똑똑해 보였어요. 유진호가 청중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제가 30년 동안 아시아 경제를 연구한 경험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죠. 제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갈 때 청중들이 정중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2조 달러 경제와 비교해서 일본의 4조 달러 경제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본의 안정적인 성장과 강한 산업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보다 큰 경제가 왜 더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었죠. 35분 동안은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상황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주장을 잘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질문 시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앞줄에 앉은 여성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박 교수였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질문이 제 배를 주먹으로 친 것 같았거든요. 지난 30년 동안의 성장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일본은 평균적으로 매년 0.8% 성장했어요. 한국은 매년 2.6% 성장했고요. 어느 나라가 더 역동적이고 활기차 보이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경제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답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게 들렸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교수가 글로벌 혁신 지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국이 세계 11위예요. 일본은 12위고요. 일본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젊은 연구원이 일어서서 한국의 문화 수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가 매년 35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18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를 팔고 있다고도 했고요. 한국이 육지통신 기술, 양자 컴퓨터,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질문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 와서 이 사람들에게 경제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대신에 그들이 제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제 입장을 변호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GDP 숫자와 산업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답변마다 그 전에 나온 질문보다 더 약해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만만했던 제 발표가 부끄러운 실패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증거들이 이제는 불완전하고 구식으로 보였어요. 점심 후에 유진호가 서울을 걸어보자고 제안했어요. 관광객들이 보통 보지 않는 도시 지역들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걷는 게 기분을 좀 나아지게 해줄 거라고 희망하며 동의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갔어요. 지하역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이 다음 기차가 정확히 언제 올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한 기계처럼 정시에 운행되고 있었죠. 지하에서 올라왔을 때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장면을 봤어요. 거리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는데 단순히 사진만 찍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게 주인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책을 사고 있었어요. 한국 스타일 옷을 입고 있었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홍대로 걸어갔어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을 봤어요. K-팝 댄스 동작을 배울 수 있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춤을 춰보고 싶어서 신나하고 있었죠. 한국 화장품 가게들에는 전 세계에서 온 손님들이 있었어요.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을 사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게들이 너무 바빠서 몇 곳은 줄이 문 밖까지 늘어서 있었어요. 길에서 일본 대학생 그룹을 불러 세웠어요. 정말 한국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문화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 아침 경제 통계들보다 더 크게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제 나라에서 온 젊은 사람들인데 한국이 일본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유진호와 함께 한강가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피크닉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흩어진 보석 같았어요. 젊은 커플들이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연을 날리고 있었죠.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던 질문을 유진호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이 정말 일본보다 더 강해진 걸까요? 유진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나서 답변했어요. 한국과 일본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은 전통과 안정성에서 강해요. 한국은 혁신과 속도에서 강하고요. 지금은 한국이 세계의 관심을 끄는 추진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강가에 앉아서 서울의 밝은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으니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게 느껴졌어요. 일본이 우수하다는 제 모든 확신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틀린 건 저였을지도 모르고요. 30년 동안 나라들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경제와 군사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다른 종류의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문화에 대해서 신나게 만드는 힘이요. 누구보다 빠르게 혁신하는 힘. 젊은 사람들이 당신의 언어를 배우고 당신의 나라를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서울이 어제 제가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불빛들이 더 밝게 보였어요. 에너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살아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밤은 한국의 과대평가된 힘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을 거예요. 오늘 밤은 제 이웃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아픈 건 아닌데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슴에서 무거운 뭔가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옷을 천천히 챙기면서 호텔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있었어요. 사흘 전에는 화가 나고 제가 옳다고 확신하며 여기 왔었거든요.
이제는 확신이 없어졌지만 어쩐지 평화로웠어요. 창가에서 아침을 먹으며 아래쪽 서울이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직장인들이 인도를 바삐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알록달록한 가방을 메고 학교로 걸어가고 있었죠. 도시 전체가 에너지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살아있고 자라나는 것 같았거든요. 유진호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나고 있었어요. 한국 경제와 문화에 대한 연구 논문들로 가득 찬 두꺼운 폴더를 주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비행기에서 읽어보라고 말해주고 있었죠. 눈빛이 친절했지만 진지했어요. 마치 중요한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 같았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서울의 바쁜 거리들을 달리고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유리로 만든 산처럼 쭉쭉 뻗어 있었어요. 디지털 간판들이 한국 영화와 음악을 광고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도착했을 때 저를 놀라게 했던 똑같은 자동 체크인을 거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놀랍지 않고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단 사흘 만에 한국의 발전된 기술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탑승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지난주에 쓰기 시작했던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제목이 아직도 세계 강국 순위 오류, 한국이 과대평가받는 이유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 글자들이 부끄럽게 보였어요. 마치 어리석은 남이 쓴 것 같았거든요. 제목을 완전히 지웠어요. 빈 하얀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신 뭘 써야 할까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틀렸다는 걸 독자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비행기 탑승 안내가 나왔을 때 항공기에 올라서 창가 좌석을 찾았어요. 이륙하면서 서울이 아래쪽으로 점점 작아져서 장난감 도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난 사흘 동안의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서 크고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새 제목은 한국에 숨겨진 힘,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였어요. 한국을 공격하는 대신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들이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좋은 핸드폰 배터리, 가장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고 있어요. 세계 대부분 나라들보다 연구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쓰고 있었어요. 한국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힘은 돈으로만 측정할 수 없거든요. 한국의 속도에 대해서도 쓰고 있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할 때 한국이 더 빠르게 변해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도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자신감에 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큰 위험을 감수할 에너지를 주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도쿄에 가까워지면서 작은 창문으로 제 고향 도시를 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익숙하고 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도쿄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부 기술들이 서울에서 본 것보다 오래되어 보였어요. 시스템들이 더 느려 보였고요. 심지어 도로들도 덜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이렇다고 해서 일본을 덜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에요. 일본은 여전히 제 고향이고 많은 훌륭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강하다는 것이 단순히 많은 돈과 무기를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아들은 한국 비디오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딸은 한국 비즈니스 문화가 궁금해했어요. 이번에는 그들과 논쟁하는 대신 질문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들이 한국의 힘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고집스러워서 듣지 않았던 게 생각났거든요. 서울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이 제가 전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종류의 힘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죠. 가족들이 눈을 크게 뜨고 활짝 웃으며 들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드디어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걸 이해하게 되어서 기뻐했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배웠을 때 제가 용기 있게 마음을 바꾼 것도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날 밤 책상에 앉아서 새 기사를 마저 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가 일주일 전과 똑같이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도시를 더 크고 복잡한 세계의 일부로 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세계 말이에요. 좋은 기자가 된다는 건 제 예전 믿음을 변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대해서 계속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힘에 대한 제 기사는 세계 순위를 비판할 거라고 예상했던 많은 독자들을 놀라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새로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믿고 싶은 것을 쓰는 대신 드디어 진실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기사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거예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볼 거예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제 이해도 그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한국이 가르쳐준 건 진짜 강함은 변화를 거부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장할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 교훈이 평생 저를 더 좋은 기자이자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